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고 첫날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로선 트럼프의 독선적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이 과연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북미 관계는 어찌 될까 관심인데요. 우리도 외교부 장관 교체에 맞춰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설득에 나서야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KBS 통일외교부 범기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입니다. 취임식 장면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악관에 입성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은 코로나와 테러 우려로 인해 전례 없는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임 대통령들도 자리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And now, a rise of political extremism, white supremacy, domestic terrorism that we must confront and we will defeat.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ll Americans. 거리에는 환호 인파 대신 성조기 19만 2천 개가 늘어섰고 취임식의 상징인 카퍼레이드도 생략됐습니다. 이후 레이디 가가 등 팝스타들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공화당원인 가스 브룩스도 함께하면서 화합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자, 지금 취임 선서를 한 자리가 얼마 전에 의회 난입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고요. 그리고 당시에 시위대가 진입하는 거를 막았던 그런 경찰들이 이제 내빈으로 초청이 됐는데 의미를 거기다 좀 부여를 하고 초청을 또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취임 선서가 있었던 장소가 그러니까 그 폭도들이 난입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안전을 우려해서 실내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것도 검토가 됐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쪽 계단을 진행하자 이렇게 네.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임 연설에서도 장소 자체를 좀 민주주의의 재건의 상징 이렇게 좀 지칭을 하기도 했고요. 네. 주요 내빈들을 소개한 다음에 경찰관이 한 명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회 경찰인데 난입 사태 때 시위대를 막아섰던 그래서 의원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인물을 소개함으로 해서 이 의회 난입 사태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좀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취임식의 백미는 아무래도 어떤 말을 내놓느냐 이 부분인데 내내 이제 통합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내야 된다. 바로 통합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이 장소가 이제 미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 아닙니까? 그 분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장소에서 이제 우리 다시 통합의 모습을 보이자 이걸 강조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직면한 문제는 그 갈라진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거죠. 특히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은 아마도 미국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만큼 미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취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 미국 대통령 취임사랑은 분명히 차별화되는 전체 분량의 거의 7, 8%가 국내 문제, 특히 딱 하나 통합에 대해서
바로 방점을 찍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끌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보통 세계 질서를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외 정책에 대한 기조도 그 안에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대외 정책에 대한 기조는 딱 문단 한 단에만 국한되고 대부분 국내 문제, 얼마만큼 미국이 힘든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 극복은 바로 통합이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 자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사실 이제 바이든의 모든 언론이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이번에 첫 흑인 여성 부통령도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예, 의미가 크죠. 카메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이라는 타이틀이 3개가 붙습니다. 네. 첫 여성 부통령, 네. 첫 흑인 여성 부통령, 그리고 첫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이죠. 또 하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78세인데요. 역대 가장 고령 대통령이 됐는데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한 텀 4년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통령의 이 위치가 또 그만큼 중요해질 수도 있고요. 물론 미국의 역사를 보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전체로 놓고 보면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카메라 해리스라는 미국을 어떻게 상징하는, 우리가 미국을 이른바 멜팅 팟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종이 다 섞여 있는 그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후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죠. 자, 앞서 이제 대통령이 통합을 많이 강조했다고 전했는데 통합 이외의 메시지에 좀 어떤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통합 외에도 그 대외 정책에 뭐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너무나도 이 전 세계 질서를 많이 흔들어놨고 또 동맹을 많이 훼손을 시켰고 우리도 뭐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동맹을 복원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모범이 돼서 다시 한번 세계를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큰 행사를 하면은 어떤 행사의 재밌는 부분, 특이한 부분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촐하게 좀 됐고 카퍼레이드 이런 것도 안 했잖아요. 좀 특이한 점들이 여럿 있죠. 네, 그러니까 취임식 전부터 이미 좀 약소하게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의회 폭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더 삼엄해졌죠. 더 약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퍼레이드가 없었고요. 무도회 같은 그런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다 없었고 거리에도 군중들이 모이는 행사를 모두 없앴죠. 다만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이 국립묘지 헌화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약식으로 차에서 잠깐 내려서 손을 흔들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긴 했습니다만 대중들을 상대로 했다기보다는 TV를 보는 국민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정도의 그런 약식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종과 여러 가지 차별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통합하겠다. 이런 메시지에 좀 주력하면서 대규모 행사를 좀 줄이는 그런 형태로 치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가서 뛰어가서 만난 사람이 그 MBC 기자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을 36년하고 부통령을 8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원 의원 때부터 취재를 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래요. 그래서 MBC에서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그 기자로서는 굉장히 전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그게 또 그런 기사가 순간이긴 돼서 했었던 뭐를 거예요. 얘기했느냐 뭐 그런 게 또 기사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전 세계인들이 바이든 대통령만 사실 주목한 게 아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백악관을 떠나는지 이 부분도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이 있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군기지를 통해서 플로리다로 떠났는데 이 모습 잠깐 보고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일찍 백악관을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가족과 측근들 앞에서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What else has to be said, right? But what we've done, that's true, honey, great job. What we've done has been amazing by any standard.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So just a goodbye. We love you.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취임식에는 참석 안 하면서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환송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트럼프.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끝내 바이든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I wish the new administration great luck and great success.
I think they'll have great succes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길을 걸어왔다고 말하려는 듯 마이웨이 노래가 흐르는 도중에 공항을 떠났습니다. 지금 음악이 나오는 곳은 현지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CNN 방송 앵커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저 메시지 때문에 웃음을 터뜨렸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연예 방송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를 가면 마치 락 콘서트로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네. 늘 음악을 씁니다. 본인이 등장할 때는 그 YMCA의 그 노래가 계속 나오고. 요 전에는 사실은 YMCA 노래가 나왔어요. 예, 그렇게 늘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마이웨이를 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웨이가 이게 사실은 과거 얘기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여태까지 잘 해왔고 더불어서 그 잘해온 걸 갖고 앞으로도 잘하겠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일종의 고별사에서 자기가 해왔던 운동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은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제3당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분명하게 자신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언론이 많이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왜 굳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참석 안 했겠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었고요. 이것은 네. 대선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편 투표를 갖고 이 선거는 부정이다라고 선거가 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고 네.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방금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대선 결과를 자기가 뭐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미국이 소중하게 갖고 왔던 전통이 다시 한번 깨지는 거다. 뭐 이미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앤드류 존슨 대통령 1869년에 그때 취임식을 안 가고 152년 만에 있었던 거고요. 앤드류 존슨 대통령도 탄핵을 받았습니다. 탄핵을 받아서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모면한 그런 대통령이거든요. 아마도 그 트럼프 앞으로 이제 탄핵이 남아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복되는 역사적인 교차점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번에 그 취임식 불참한 것도 일종의 어떤 트럼프식 목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목리를 부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퍼레이드 요구라든지 뭐 아니면 환송식도 셀프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임기 만료 전에 이제 백악관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용 헬기도 이용할 수 있고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장대가 사열을 받을 수도 있고 의장대에서 예포를 소개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주인공이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 중심에 서고자 했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승인하게 되는 마지막 결정권자이게 되는데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항상 핵가방을 가진 해병대 군인이 이제 보좌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생긴 게 핵가방인가 그렇습니다. 봅니다. 평범한 가방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는 핵무기 실제로 발사할 수 있는 마지막 단추가 들어있죠. 그래서 열쇠로 열고 스위치를 누르면 핵무기가 발사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네. 마지막까지 통수권을 놓지 않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떠났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대로 존중해야죠. 아직 대통령이니까. 근데 반면에 새로 취임할 대통령이 운용할 수 있도록 장비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 핵가방이 2세트가 마련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러면은 넘긴 다음에 떠나야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전직 대통령이 넘겨주게 되죠. 네. 네. 오벌 오피스에서 만나서 축복해주고 넘겨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들고 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퇴임 전에 지지율이 29%밖에 지금 안 됐다고 그러고요. 반면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9%.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마지막 말년에 그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는 만약에 차기의 대통령을 뽑는다면 누굴 뽑겠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또 오바마를 지지하는 공화당 당내에 있는 당원들이 절반 또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7,400만 표를 받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떨어지는 거죠.
지난주 여론조사에 7,400만 표,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 중에 약 70%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많이들 이제 회자가 됐습니다만 이른바 트럼피즘, 이것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피즘이라는 게 대중영합주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트럼프가 물러난다고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 이유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죠. 미국이 제조업이 원래 잘 됐다가 70년대부터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월스트리트의 금융업과 실리콘밸리의 첨단 산업을 통해서 미국이 계속 경제는 발전되고 있는데 원래 제조업을 했던 우리가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에 있는 주의 사람들은 삶이 1970년대 때 받았던 임금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삶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 그 대부분이 이제 고졸 이하의 백인층인들이거든요. 그들의 좌절과 울분을 트럼프가 2016년 이것은 중국 때문이다. 이것은 이민자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같이 부유한 국가 때문이다 해갖고 대통령이 된 거고 4년간 그걸 계속 끌고 온 것이 바로 트럼피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년 동안 그런 지적된 문제들을 본인이 그걸 해결하려는 행동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보여졌잖아요. 그걸 또 밀어붙인 게 그 지지자들이 뭉치게 할 어떤 원동력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약했던 것들이 뭐 성공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최대한 시도는 다 했죠. 정말 그 남부지방에 그 이민자를 못 오도록 그 장벽을 다 건설을 했고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그 트럼피즘, 대중영합주의에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트럼프의 지지로 이어질지 아니면 2014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피즘 2.0이 될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앞서 말하실 때 가장 최근 조사에서 한 70% 이상 이렇게 지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의회 난입 사건이잖아요. 의회 난입 사건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것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보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것은 1월 6일 이후에 있었던 거죠. 1월 6일 날 많이들 보셨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위 군중 앞에서 의회를 향해 행진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힘을 통해서 권력을 되찾아야 된다. 이건 분명히 선동을 했고 그래서 미국 역사에 오점이 남을 만한 5명이 희생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숫자가 약 6천만 명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형태가 무엇일까? 뭐 전망들이 막 나오다가 혹시 신당 창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당명까지 애국당이다라고 트럼프가 정했다 하는데요. 미국 정치 역사를 보면 3당이 자리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미국은 결국 양당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앞으로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요.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이 공화당을 사실상 장악을 했는데 그 장악력을 앞으로 얼마만큼 더 유지할 수 있느냐. 앞으로 2년 후에 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퇴임을 하긴 했는데 탄핵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퇴임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이 하원에 제출이 돼서 하원은 통과를 했죠. 됐죠. 그러면 상원으로 넘어왔고 상원에서도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상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의석 구성을 보면 딱 50대 50이거든요. 가결이 되려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화당에서 최소한 17명이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공화당이 이미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고 트럼프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과연 반란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제로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느냐 이것과는 별개로 이 탄핵안 내용을 보면 향후 어떤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탄핵까지는 피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형태로 또다시 선거를 통해서 공직으로 돌아온다든가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막자 이런 정도의 논의가 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업무에 들어갔는데 오늘 바로 그 서명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이 있고요. 그리고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인종평등보장 행정명령 비롯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 지우기를 시작을 했다. 여기에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서명한 행정명령이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날 때 보면 마지막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네. 스스로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서명한 행정명령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의지로도 이제 그렇습니다. 비춰질 수도 있고요. 명확한 신호인 거죠. 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갑시다라는 네. 신호가 되는 거고요. 또 서명한 게 오늘 17개를 서명했는데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것들, 멕시코 국경 난민을 상봉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고립주의를 표방하면서 국제적인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갔었죠. 이런 부분을 좀 원래대로 돌아오는 미국이 돌아왔다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의 행정명령에 17개를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주요 인물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인물이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가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중앙화, 개인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하게 일성한 것이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돌리겠다. 각 부처에 다시 권한을 주고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고 자신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특히 국무부를 복원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토니 블링컨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도 토니 블링컨이 워낙 바이든 후보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복심. 오랫동안 바이든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의원 시절부터 관계를 맺었고 부통령 시절에도 핵심적인 위치에서 계속 외교 정책을 얘기를 했고요. 또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토니 블링컨이 일단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제이크 설리반이죠.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명자고 43세입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이후에 가장 젊은 국가안보보좌관이긴 하지만 그 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갖고 있고 특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시절 후보 시절에 아주 밀접하게 여러 가지 조언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웬디 셔먼 이제 국무부의 부장관으로 네. 지명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국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죠.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대북 정책을 담당해서 북한도 갔다 왔고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외에 중요한 사람은 커트 캠블이라고 해서 그 오바마 행정부 때 2009년부터 13년까지 아태 담당 차관보를 했던 사람이고요. 정말 그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이른바 그 아시아 재균형 정책 그거를 입안한 사람이고 그 상당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미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중국과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새로운 직책, 아직은 없는 직책인데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신설을 해서 아마 나머지 사람들과 힘을 합쳐갈 수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를 주목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앞서 이제 청문회 때 발언한 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북 정책과 접근법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를 말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앞으로 얼마든지 해줄 수는 있지만 기존의 트럼프식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직은 모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판단이 되고요. 특히 모든 미국 새 행정부가 들었으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간 정책 검토를 하죠.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오는 데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우리나라로 치면 하반기 이후네요. 그러면 그렇죠. 정부 예. 거의 끝날 때. 예.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가 원칙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전에 워낙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이전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예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민주주의 복원과 민주주의를 앞에 대외 정책에서 계속 중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별로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국내 문제 우리 계속 얘기를 했는데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대외 정책은 일단 현상 유지, 관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사실 북한 문제가 전체적인 그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선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토니 블링컨이 얘기를 한 순서를 보면
대중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란 핵 문제 그리고 한 3-4번째쯤 가서 북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과의 일단 협상과 대화를 제기를 하면서 좀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의 어떤 접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리라는 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앞선 순위가 중국이고 이란 핵이고 한다면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현 상황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크게 뭔가를 진전시키지도 않고 현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소 수준으로서 아마 바이든 새 행정부가 원하는 게 그 수준이고요. 근데 그걸 쉽지 않고 제가 계속 관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많은 부분 열쇠가 다시 북한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8차 당대회 때 네.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남 정책과 대미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을 걸었죠.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대화에 나올 수 없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조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실무 대화를 북한한테 제의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북한이 그것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지금 캠벨 NSC 조정관 같은 경우가 일부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는 캠벨 조정관이 이 북핵 문제 관련해서 큰 틀을 짜고 그리고 실질적인 협의는 웬디 셔먼 차관이 나설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인즉슨 둘 다 이미 기존에 있던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좀 익숙한 얼굴일 정도로 북핵 문제에 깊이 개입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셔먼 차관 같은 경우는 직접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분석이 나옵니다만 주목할 거는 일단 오늘 취임 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 장관 후보자들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중국 문제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북한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팀을 꾸리고 전 정부의 정책을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정부의 정책을 성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팀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이른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서 아직 세 자리가 안 채워졌는데요. 대북정책 특별대표 비건이 했던 그 자리가 사실 북한이랑 직접 협상을 주관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태 담당 차관보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도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런 아마 진용이 좀 갖춰질 다음에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그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점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한미 동맹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우리 동맹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지금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화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변화가 긍정적이냐 아니면 더 어려워질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오히려 이용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입장을 취했죠. 근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동맹을 강조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공동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 주둔군 방위비 협상 이 부분은 좀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딱 거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 순환 배치의 문제를 또 거론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차원에서 혹은 중국 관련 정책을 위반하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인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교부 라인을 이번에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용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됐는데 이미 기존부터 한미 관계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해오던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자리만 바꿔서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겠다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저는 한국 정부의 아주 명백한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엔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방향은 우리 문 대통령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에 다 얘기한 것처럼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재가동하겠다, 남북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018년부터 시작된 평창의 봄으로 시작돼서 그 과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경험을 했고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정의용 내정자죠. 네. 근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바이든 행정부가 제 판단에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전 장관이 뭐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이 토니 블링컨한테 잘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정의용 실장이 직접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전달을 하면서 한미 간에 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대북 정책 접근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조율하는 입장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뭐 정의용 내정자가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과 그에 따른 한미 관계 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박원곤 교수, 범기영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